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먼저 부합물은 이제 앞에서 보면 부합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의뢰 값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은 이 건물에 당연히 미치죠.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병에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자기 병으로 건물을 증개축했다. 근데 그 증개축 부분이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 256조 단서에서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되죠. 여기는 저당권력이 안 미칠 건데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에 부합이 되죠. 그럼 저당권력이 미쳐요. 따라서 경매에 들어가면 경락인, 경매 매수인은 이 부합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합 원리는 여기 쓰여있는 그 백날 외압이 아무 필요 없고 앞에서 공부한 부합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따라 책으로 들어와서 거기 원칙에서 이제 첫 번째 347배 제일 위에 이번에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본 판례가 나와 있죠. 가령 주유소 부지지에서 유리장터권, 주유소 부지 위에 저당권 설정이 되면 유리저당권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했었거나 분리에 가담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된 걸로 봐요. 유리저당권도 저당권으로 미친다 이런 이야기고, 따라서 B번에는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부합물까지 경락인 경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된다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그 밑에 판례들이고,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 경매 목적물을 설사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당권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동그라미 C번이고 부합의 시기는 묻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당시 이미 부합된 것이든 후에 부합된 게 불문하고 저당권을 미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의 외에는 요즘에 유달리 많이 물어봐요. 원래 이제 부합물이라는 저당권이 미치는데 예고 어떤 경우 설정행위에서 부합물에는 저당권을 미치지 않는 걸로 특약을 맺었거나 또는 동그라미 B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경우 건물에 대해서 요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증개축했는데 이게 건물에 독립성이 있으면 256 단서에서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되죠. 이런 거는 저당권을 안 미친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은 부속시킨 자와 소유가 된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점검 딱 하고, 따라서 여기 358조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이 규정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도 물어봐요. 특약이 있으면 저당권력이 안 미친다 그 얘기니까. 그 다음 종물,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의미를 같이 하니까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종물에도 저당권을 미친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주유소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주유기가 부착이 돼 있죠. 주유기가 부착이 됨으로써 주유소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니까 주물, 여기에 종물 팔려하면, 그러면 주유소에 저당권으로 설정이 됐으면 저당권으로는 주유기도 미친다. 따라서 경매 매수인은 종물까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스토리. 따라서 뒷페이지에 동그라미 니은범 종물로 된 시기는 문제되는 데 있고, 동그라미 디귿범 지금부터 이제 그 밑에 판례 2개 세트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라 하면, 이미 기초 인문과정도 가르쳐 줬다시피 주물하고 종물은 물건과 물건 써서 적용이 돼요. 주종관계 있으니까 법주물을 같이 한다. 근데 이거는 권리에도 종물 이론이 적용이 되는 데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기초 인문과정부터 거기 쓰여있는 판례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을이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임차권을 취득했다. 뭐 개별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토지를 빌린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토지 상권 가지고 있어야지 나무 토지에 건물 축제하니까 이런 권리를 종물 이론에 대응해서, 종물은 물건이지만 이거는 권리니까 종된 권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묻고 단다면 요리 이제 건물 소유자, 재산권자가 그러면 건물 위에다가 얘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 저당권으로는 건물에만 효력을 미치는 거 아니고 건물을 소유하게 한 종된 권리, 재산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이야. 그럼 나중에 돈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 요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라 이 권리들도 얘한테 넘어온다. 토지 사용권이 얘한테 넘어와야지
요 건물 철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넘어오는데 이때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B에게 경락인, 경매 매수인에게 이 권리가 이전되기 위해서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 경우도 187조 종된 권리니까 자동으로 이전이 돼요. 따라서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전된 게 안 하더라도 187조에서 자동 넘어간다. 이런 게 이제 종된 권리를 미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집앞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밑에 판례가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집앞 건물의 소유미에 걸려가는 법률도 간간히 나오는 판례고, 민법 여기 저당권 나오는 판례인데 여기 401호 전유부분 이걸 소유하려면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401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자, 갑이 채무자, 을이 저당권자, 돈 안 갚았다.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은 경락인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이 미치겠죠. 그러면 얘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이 같이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 이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이니까 시험에서 엄청 물어봐요. 동그라미 니은번 그 밑에 삽하는 것이 판례 두 개가 이런 판례니까 염두에 두고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하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특약에 의해서 종물에는 저당권을 미치지 않는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부합물이랑 마찬가지로 또 종물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358조가 임의규정이다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넘어가서 과실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원칙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칙을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가 하게 돼요. 따라서 저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목적물로 생기는 과실, 예를 들어서 을이 토지를 제3자 병에 빌려줘서 얘가 임차인이다, 지상권자다, 차임이나 지료를 받는다, 흔히 말하는 법정과실, 이 과실은 얘 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사용수익, 과실취득도 얘가 해요. 목적물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자는 얘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 이런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친다. 저당권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아까 부합물, 종물과 반대로 전제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변제를 안 해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 그다음 경매 결정, 기입 등기 경료, 여기에 이제 압류 효력이 딱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 절차 그러나도 절차를 거치면 하세월이에요. 근데 이 의뢰한 사람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다 보니까 과실 취득하는 재미에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염려가 생긴다면, 그러나도 경매 절차는 하세월인데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불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세월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얘가 지연시키는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이자 과실 취득권을 박탈해 버리자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유예적으로 미친다, 이런 이야기니까 원칙 저당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을 하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억 원칙 딱 전제하고, 그러나 밑에 니은번 외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고의로 경매절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과실에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 배우기 전에 담보물권을 성질해서 물상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줬는데 설명을 안 해줬죠. 이 물상대가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의 경우는 물상대가 설명이 없었죠.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보니까 물상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밑에 조문을 보면 질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저당권을 말해요. 이 질권에 관한 규정이 저당권에 준용이 되는데 그 저당권 좀 바꿔놓지 질권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저당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를 내서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다. 그러려면 지급된 인도주를 압류해야 된다. 물상대의를 이렇게 이제 개념 써놨는데 내용은 이런 거라고 말이요. 지금 이율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요. 여기에 좀 일반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매각된 가지고는 저당권자가 이런 애들보다는 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마음 놓고 1억은 빌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제3자가 저당 목적물에 불려서 멸시를 시켜버렸다 해서 이제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갖게 된다는. 그럼 이런 경우는 목적물 자체가 멸시를 덮었기 때문에 이걸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못 받죠. 재심 저당 목적물을 값어치가 이제 뭐로 바뀌었느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또는 저당 목적물이 토지다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 해서 공용징수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당권 실현 보상금을 이제 지급하는 걸 전제조건에서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이거 경매 못해요. 대신 이제 의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해서 손실 보상 조건을 갖겠죠. 그러면 목적물의 값어치가 손실 보상 조건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냄새를 맡고 일반 채권자도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만이 얘네들보다 이 돈을 가지고 우선 변제 받도록 해줘야지 우리 상식이 맞지 않냐 말이야. 저당 목적물 경매했으면은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얘한테 있기 때문에 요 목적물의 값어치로 바뀌었으면 동일한 논리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상대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시란 말이에요. 물상, 모르는 한자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물상,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효력을 미친다. 요거는 저당권 효력이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 이외에 효력을 미친다. 그냥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 가지고 얘네들보다 일반 채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줬다. 요 이야기요. 이런 거를 물상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뒷편에 넘겨서 거기 350페이지에 뭐냐 의난에 이제 이런 소리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물상대가 인정되는 대표물 가치 변형물에서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아까 전세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 토지 수용의 경우에요. 아까 얘기드린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 토지 수용의 경우 거기는 빠져있지만 이 보상금 청구권의 경우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렇게.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매매대금 차임 요 대목인데 이것 좀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물상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일반 채권자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해서 그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못 받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불법행위로 손해보상 청구권, 토지 수용공업 손실보상 청구권, 불이 났을 때 보험회사에 갖는 화재보험금 청구권 등등의 저당권에게 대신 미친다. 이런 이야기요. 그럼 이 말을 꼭 뒤집으면 저당권자가 여전히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청구해서 이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물상대가 인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 의뢰한 사람이 저당 목적물의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대금을 받는다. 또는 임대를 해서 차임을 받는다. 그럼 이 매각대금이라든가 차임에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가? 이건 인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매각이 되고 임대가 되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청구해서 매각대금이 우선 변제 받잖아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물상대가 인정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이렇게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그 밑에 판례 한 10줄 것까지 쓰였는 요 판례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일 밑에 81년 5월 2일 판례. 요 판례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법규에 보면은 목적물을 멸시하신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용징수 경우 이럴 때 이제 물상대가 인정이 된다 못질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은 협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가 협의취득이 됐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가 이야기인데, 협의 취득의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판례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매매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둘이 협의해서 지금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매매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 등이 국민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로 규정에 따라서 핵심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이 공용징수란 토지 수용 같은 경우,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이 공용징수라면,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이. 근데 협의 취득은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거 다를 거 없어요. 매매하고 똑같다는 말. 따라서 이때 보상금은 매매대금하고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런 판례요. 따라서 여기 협의 취득이라고 한 것은 공용징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죠. 공용징수는 이렇게 강제로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취득해 가는 거기 때문에 협의 취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공용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가 인정될 수가 없다. 요거는 말만 그냥 말만 협의 취득 그랬지, 실제로는 사법상 일반적인 거래 매매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물상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고. 우측의 압류가 또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아까 전세권 할 때도 잠깐 한마디 하고 내가 그냥 넘어왔는데, 요 경우에 물상대가 인정이 되려면, 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금 또는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이 금전 등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을 지급이 안 되도록 압류를 해놔야 된다는 거. 압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이 돼요. 그럼 이자의 일반 재산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특정성을 상실한다는 거. 그러면 돈 냄새를 맡고 일반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이때 원래의 저당권자 갑이 지금 이자가 갖고 있는 돈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나만 우선 변제 받아야 된다, 이리 주장을 하면 얘네들이 픽하고 웃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얘가 돈을 실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자와 재산에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손해배상, 손실보상 받은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 그 돈에 뭐 직인이 찍혔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직인 찍혔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특정성 상실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선 변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급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된다. 막는 방법은 손해배상 조건, 손실보상 자체를 압류를 해버리면 돼요. 압류해버리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막아놓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선 변제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압류하는 것은 이 금전들이 채무자의 지급이 돼서 특정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할 필요 없고, 이런 일반 채권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요 경우에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이게 밥 내놓고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압류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다면 얘도 압류하지 말거라, 그러면 지급이 돼요. 정말 이 재산 섞여버리면 얘네들도 평등 배당을 받는데 말라고 촉새처럼 지가 압류를 딱 해줘요. 그러면 얘는 손 안 대고 코풀어요. 압류는 내가 했지만 돈은 일정 결제가 없어 얘가 우선 변제 받아가 버리니까. 따라서 저당권 자신이 굳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일반 채권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쭉쭉 읽어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전의 효력과 관련해서 저당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는 설정자다, 이런 얘기가 쓰였으니까 가로치 1번에 참고서 보고, 문제는 가로 2번의 제3취득자 부문이다. 이게 유달리 요즘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는 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저당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 건물 내 거니까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할 수도 있고 또는 빌릴 수도 있고, 따라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토지 같으면은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라서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 안 하고 제3자에게 빌려줘서 제3자가 전세권을 취득한다. 토지 같으면 재산권 취득할 수도 있고, 양도에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애들은 이 목적물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이 된 이후에 후순위로 저당 목적물에서 권리 취득한 자들도 후순위로 이런 자들을 세트로 묶어서 제3취득자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제3취득자들은 저당권보다 저당 목적물에서 후순위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는 이런 권리를 그대로 보유를 하겠지만 나중에 참모자가 변제하면서 저당권 실행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이 돼버리면 후순위니까 이 권리가 싸그리 소멸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경매의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고, 이런 자를 제3취득자, 따라 이런 제3취득자도 보호해 줄 필요가 좀 있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 법조문에 363조, 364조, 367조 세 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먼저 363조는 거의 시험에 낼 일 없어요. 이 제3취득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 부동산 이외에 바꿔 말하면 저당 목적물의 취득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아 버리면 돼요. 그게 363조예요.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다만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참모자, 저당 목적물 소유자인 참모자는 경락인 매수인이 될 수가 없죠. 얘는 낙찰 못 받아요. 그거하고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별 의미는 없고, 문제는 314조예요. 이런 제3취득자가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지금 돈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 낙찰되니까 소유권 등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얘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주면 돼요. 그래 두게 된 것이 364조인데 제3취득자 변제권인데,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취득자 이런 애들은 핵심은 요 대목이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이렇게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뭔만 변제하면 되느냐? 364조.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잘해야지 큰 저당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469조 2항에 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거하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제3취득자는 참모자가 변제를 안 해서 경매 들어가 낙찰이 되면 자기들이 취득한 권리를 다 상실해버려요. 따라 참모자와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가 달렸다면서 이런 자를 이해관계인 그래요. 그럼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은 참모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469조 2항에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이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자 의사에 반해서 얘가 얘한테 내가 갚을 때 걱정이 말이라 해도 이자 의사에 반해서도 대의 변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어요. 469조 2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에다가 별도로 364조 비슷한 규정인데 또 두는 이유가 뭐냐? 차이점을 꼭 알아줘. 내가 469조 2항에서 제3취득자에서 변제할 때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거야. 채무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364조는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채무자가 변제기를 경고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냐고 2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연이자, 지연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2년분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의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469조 2항에서 이해관계로 변제할 때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니까 지연이자 2년분 전액을 싸그리 갚아줘야 돼요. 원본을 비롯해서 요거를. 그런데 364조에서 변제하면은 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배운 360조가 적용된다 그 이야기예요. 저당권 흐르게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인기를 경과한 후 1년분 안 한다. 이 부동산으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은
지연이자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 말이요. 이 부동산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니까 364조에서 변제할 때는 지연이자 2년분 다 변제할 필요 없이 원본의 이행기일 경우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그러니 364조가 제3취득자를 419조 2항보다도 더 보여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에 별도 규정을 또 두고 있다.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얼기설기 책에도 설명은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7조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데, 저당 목적은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203조 1항 2항,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점유권에서 배운 점유자 회복자와 관계에 관해서 점유자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에게 그 규정이요. 그 규정에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제3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이런 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A에게 낙찰이 돼서 그렇게 그럼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A한테 행사. 원래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서 발생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경락인에 행사할 수 있다고 말. 그럼 이 매수인은 비용 상환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못 받으니까 어차피 명도 받으려면 비용 상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해서 비용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경매 대금에서 이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상환 받아라. 제3취득자는 요리되어 있다고 말이야.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352페이지에 쭉 써진 그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이 판례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제3취득자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위에 소유자도 들어갔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 제3취득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이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자도 제3취득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따라서 소유자도 제3취득자에 포함이 되니까 소유자도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고, 다만 아까 가르쳐준 물상보증인, 이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설정자 해당이 되죠. 저당권 설정자 물상보증인은.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건 좀 구별을 해둬야 되고,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대금에서 자기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367조도 점검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그 저당권자 보호는 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을 이태롭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저당권을 침해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다. 얘가 좀 이거를 수리등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나? 그러면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저당권을 침해. 또는 임목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 임목을 무단으로 벌채를 하더라. A나 또는 제3자가. 그러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만 이태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저당권의 침해라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이 침해를 받게 되면은 네 가지 구제수단이 저당권 얘기 되는데, 사례 문제 볼 때 요즘에는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옛날처럼 자주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만 몇 가지 가르쳐 드리니까 나머지 읽어보라고 말이야. 침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구제수단이 달라져요. 먼저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면 물권의 조건이 인정이 돼요. 물권 조건 따라붙으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이 또 따라붙겠죠. 침해자가 규칙사유가 있으면 저당권도 물권인가 물권 조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침해자가 규칙사유가 있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죠. 우리가 앞에 물권 조건을 배웠다시피. 근데 이제 시험은 단답식으로 물어볼 때 이걸 많이 물어보겠죠. 아까 지역권과 더불어서 저당권의 경우도 점유가 수반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적 반환 조건, 이거 제3자가 뺏어갈 때 나한테 반환하라. 물건적 반환 조건 인정이 안 되고 방해적의 청구, 방해 예방 조건 인정이 된다. 그거 좀 점검해두고, 그 다음에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침해자가 이제 규칙사유가 있어야 되고, 물권 조건은 규칙사유 필요 없지만 문제는 물권적 조건하고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저당권 설정과 내전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제3자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제3자 병이 저당 목적물을 멸시손실시켰다. 그럼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 A한테도 한다고 말할게. 누가 저당권을 침해하든 불문하고 물권 조건,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하든 제3자가 침해하든 불문하고 물권 조건이라든가 또는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것 우측에 뒷편이 넘어가서 세 번째 것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즉시 변제 청구권. 요거는 채무자가 요 즉시 변제 청구권. 요거는 이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침해자가 채무자야 돼요.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를 하고, 네 번째 그 담보로주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였고, 제일 밑에 354페이지에 362조 좀 저당권 설정자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담보보충이 내어라 담보보충권 행사하는 거렇게. 따라서 이렇게 사를 냈을 때 지금 제3자 평이 저당 목적이 있는 건물을 멸시해 손쉽겠다. 제3자 평이 이때 저당권자는 여기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얘한테 담보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냐? 제3자가 침해했기 때문에.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가, 담보 청구는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를 해야 돼.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은 대부분이 같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네요. 저당권 설정에서는 물상 보증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는데, 요거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대부분은 이퀄이지만 요 저당권 설정 물상 보증이 있으니까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저당권을 침해한 경우는 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 청구 또는 저당권 설정자 담보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침해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꼭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즉시 변제 조건 관련해서 채무자 기한의 그 상실은 내 조건 기한은 출제 비용이 낮다 그래서 조건의 개념 종류 정도만 가르쳐 줬는데, 그 기한의 그 상실은 우리 교재 138페이지에 민법 총칙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한의 그 상실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러면 내가 또 시간 잡아서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 이제 물권법까지는 어떤 아웃던을 좀 잡아내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놓고 저당권의 그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을 못하니까 저당권 처분을 하려면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가로치 1번 361조 그 밑에 부분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서 그 저당권의 우선 변제 순위 이런 거는 참고서마다 보되 357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금 이자법권에서 최우선 변제권 관계라든가 동그라미 니은번에 우선 변제권 최대한 임차인과 관계 이런 거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주택임대차법법 공범 처소를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세우선권 관계는 민법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세법에서는 배우는 건 난 모르겠지만 나올 일 없으니까 제껴도 되고, 따라서 그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차법과 관련이 있는 357페이지 부분 그 부분은 나중에 특별법 공부할 때 집중 공부하니까 지금 안 읽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과 대항력 이익권과 관계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런 거는 앞에다 가르쳐 줬으니까 저당권 설정 전에 용익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에서 낙찰이 되면 시간소로 먼저 성립된 용익권은 소멸이 안 되고 낙찰자 경매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래서 인수주의 그래죠. 거꾸로 저당권 설정 후에 최대감 각종 용익물권, 용익권 이런 거는 반대로 낙찰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이 되니까 이 경우는 경매 매수인 낙찰자가 요거는 인수받은 게 아니니까 소멸이 된다. 그 얘기일 것이고,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요 두 줄이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요것만 집중 살펴보자면 제3자 358페이지 동그라미 3번 대항력 있는 영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하는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의 우열관계로 따져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이 아니라 쏟아져 나온다 말. 이게 저당권 부분에서 또는 주택임대차 법 등의 사례 문제들은 또 제일 먼저 출등이 이거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은 판례 등 좀 자세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두 줄 덜렁 써놓고 말아봤단 말이야. 내용은 이런 것이고, 갑이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 을이 제일 선순위로 이 주택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병이 임차권을 취득을 했고 얘가 이제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정이 후순위로 2번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이 임차권이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런 임차권을 중간 임차권 사례가 아마 한 10번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중간 임차권이라고 말이요. 주택에서 이렇게 사례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자 경매 낙찰이 됐다. 돈 말할 것 없어요. 후순위 임차권 소멸 저당권 다 소멸이 돼요. 따라서 낙찰자는 인수받은 권리가 없고 대신 이 경우는 저당권자 임차인이 싸그리 배당에 참가해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여기에 1번으로 중간에 끼는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춰놓으면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거주자는 우선 변제 받기 때문에 얘가 2번 얘가 3으로 받는데 여기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가 바뀌어요. 1, 얘가 2, 임차인이 제일 꼬리부로 내려간다고. 딱 임차권이 중간에 끼었으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지 후순위 거주자 우선 변제를 받는다 요 이야기고 문제는 요거요. 우리가 묻고자 2번 저당권자 제일 꼬리비 얘가 경매 청구에서 낙찰이 되었을 때 중간에 끼는 임차권 우치됩니까? 요걸 시험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원래 우리 저당권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후순위 권리자 경매 청구 낙찰이 되면은 제일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 말이게. 요거는 영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에서만 하면 돼요. 이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2번 경매 신청한 2번보다는 임차권이 선순위지만 최고 순위 1번 저당권은 후순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영유권이 존속하냐 소멸하냐 하는 것은 경매 신청을 한 저당권자하고 우일관계 따지면 안 되고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우일관계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왜? 이게 경매를 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선 임차권은 자동 소멸이 된다 그 말이야. 이것과 우일관계 따져야지 경매 신청 이거하고 따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따라 중간 임차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이렇게. 따라서 요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순위가 경매하더라도 명도하고 아까처럼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이 중간 임차권에 관한 그 판례 내용을 판례 말도 없이 그냥 간단히 뭐라고 써놨던 거라마. 근데 이게 하도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사례가 지겨우니까 요즘에는 이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바꿔서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임차권 내지 전세권으로 바꿔서도 이렇게.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얘가 경매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니까 이것보다 우선 전세권을 따라 소멸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고하면 된다는 거. 따라서 이 내용을 그렇게 두 줄로 지금 간단히 써놔버렸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와 지상물이라는 법률 법정지상권 366조하고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일괄경매 청구권이 나와 있어요. 저기 362페이지 일괄경매 청구권 365조가 여기 또 시험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서. 따라서 이게 이제 보통 저당권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따라서 양자 360조 법정지상권하고 365조 일괄경매권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관련지어서 사고를 해야 돼요. 먼저 366조 법정지상권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인 을 소유인데 얘가 가구로부터 돈을 빌리고 예컨대 토지 위에다만 별개 동일 부속이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물론 건물 위에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돈 안 갚았다. 그러면 토지만을 경매 신청하겠죠. 건물은 부합물 아니고 별개 동일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토지가 병경락인에 낙찰됐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건물이 저당권 신고 소유자 달릴 겁니다. 나무 토지에 서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성성이 있는 건물 철거하면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더라. 따라서 이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낙찰자 사이에 건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 설정에 처한 적 없고 지상권 등기 이하부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된 걸로 본다. 요게 30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러면 토지 낙찰자는 얘한테 철거 청구 못한다. 따라서 이 토지를 낙찰할 때는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걸 정확히 분석을 하고 내가 토지 낙찰을 받아봐야 건물 철거 못 시킨다. 이걸 염두에 두고
낙찰대금 다운시킨 낙찰을 받고, 물론 이 사람은 지료는 받을 수 있어요. 땅세는. 이게 306조 법정이상권인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현행법상 법정이상권 중에서 요 366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전 시간에 가르쳐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요 두 개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것게. 그 대신 스토는 똑같아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떤 사정에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원래 철거던데 철거하면 안 되니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였어요. 지상권 설정을 저거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을 자동 취득한 걸 본다. 요 스토리인데, 그러면 간섭법상은 법정이상권하고 360조 법정이상권 차이는 뭐냐? 요거는 소유자가 달라졌다 원인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거 법에 딱 306조에 못지로 되어 있어요. 저당권 실행 결과,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다를 게 이렇게. 그런데 아까 가르쳐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은 민법에 규정이 안 됐다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지게 원인이 여러 가지다. 판례 등하면 매매, 증여, 대물 변제 또는 토지가 공유물 분할 또는 강제 경매 등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못질이 돼 있어.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것, 요게 차이라고 말할게. 따라서 시험에서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은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 중에서 어떤 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성립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환지 처분이라든가 판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는 간섭법상 법정에서 성립 안 되니까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366조는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 또라이라고 말이야. 법에 딱 못질이 돼서 저당권 실행 결과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걸 염두다. 소유자 달라지는 원인을 염두에 두라고. 나머지 또는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360조에서 여기에 문제라고 말이에요. 지금 360조 법정의 성립이 되려면 가장 핵심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반드시 건물이 현존해 있을 것,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왼쪽 사례하고 비스무리하지만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나대지라는 말이에요. 맨땅 나대지.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나대지 이후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나중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에 건물이 없다가 나중에 지은 거예요. 또 돈 안 갚았다, 토지 경매했다, 저당권 실행 결과 또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 왼쪽하고 결과는 비슷무리 하지만 이 경우는 이 건물 소유자에게 366조 법정이상권 인정이 안 된다. 이거는 철거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경우는 왜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느냐?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나대지 담보가치를 2억 정도로 파악했다는 거. 그리고 1억을 빌려줬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얘가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그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다를 때 이 경우도 얘한테 법정이상권 성립이 되면 토지 낙찰자는 철거 청구 못해요. 철거 못 시키니까 지료는 아무리 받아줬다 하지만 토지 낙찰되면 상당히 다운이 돼본단 말이야. 그럼 얘는 나대지 상태에서 담보가치 2억으로 받고 거기에 맞춰 돈을 빌려줬는데 이 상태부터 건물 설정이 되고 법정에서 성립이 되니까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 그러면 토지 매각된 가지고 채권에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을 준다. 요 이야기. 이런 경우 법정에서 성립되면,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법정에서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현존해 있을 것. 그래야 얘가 미리 법정에서 성립 예측한다는 것. 얘가 이런 경우에 내가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에 돈 빌려주라 그러면 건물이 썼기 때문에 법정에서 성립을 미리 예측을 해요.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낙찰이 되면 철거 못 시키니까 낙찰대금 떨어진다. 돈 적게 빌려주자, 아예 빌려주지 말자. 미리 대비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우측 사례의 경우는 법정이상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만을 경매 시 낙찰이 되면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게. 그런데 여기서도 썽썽해졌는 건물 철거하면 사회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고, 특히 토지만을 경매 붙이고 건물 철거하도록 하면 토지가 낙찰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건물 철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 이제 경매가 빨리 돼야지 얘도 토지 낙찰되면 채권 회수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365조에 의해서 어떤 경우
나대지 위에 저당권 설정이 되고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 축조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366조에 의한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니까 365조에다가 이런 규정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당신이 어차피 건물도 채무자 거니까 원래는 이거 경매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세트로 경매해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이 저당권자에게 인정이 된다 그 말. 이런 경우는 여기에 365조 이게 맞물려 있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법정에서 성립 요건에서 기업권, 저당권 설정이 반드시 건물이 현존해 있을 것. 여기 핵심 포인트고, 이때 우측으로 넘어가서 거기 이제 채파는 것이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 3개가 다 중요하니까 전부 다 기억이 나냐. 첫 번째 판례는 비교적 쉬워요. 여기 이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말해요. 건축 중인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판례요.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됐다. 저당 설정이 건축 중이었고, 이런 게 소유자가 달랐을 때 얘한테 법정에서 인정이 되냐 여기인데, 건축 중인 경우는 더더욱이 법정에서 인정이 돼야죠. 막 이제 김이 모락모락하는 새 건물인데 이거 철거하면 더 큰일이죠. 따라서 일정 요건 하에 건축 중이었던 경우도 법정에서 성립된다 이야기니까 아주 쉬운 거냐 그건 읽어보면 되고, 문제는 두 번째 판례라고 말이요.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여기 두 번째 판례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칠판은 사례에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건데 토지 위에 저당권이 지금 설정이 되었어요. 토지 위에 저당권 이렇게. 그런데 저당권 설정한 건물이 있었다고 말할게. 그런 다음에 건물이 있었으면 얘가 이미 법정의 성립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 이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재축, 다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미 법정의 성립을 예측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야. 다만 법정이상권의 내용인 존속 기간이라든가 또는 범위 등은 구건물 철거, 신건물 짓더라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로 문제라든가 지상권의 범위, 내용 이런 거는 정해진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문제는 세 번째 판례,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지금 이제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이나 저당권을 설정으로 공동저당 그러는데, 실무상으로 공동저당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칠판에 예에 들어준 것처럼 돈 빌리고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두 개 토지하고 건물 모두 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 채권을 담자 1억 원 빌리면서 두 개 부동산에 모두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게 대표적으로 공동저당이라고 말이에요. 동일 채권을 담보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그럼 일물일꾼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성립되겠죠. 이게 공동저당이요. 건물 위에도 저당권 한 개, 토지에도 한 개, 두 개가 성립되겠죠. 이런 게 이제 공동저당인데, 공동저당이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동저당이 많이 활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그 판례만 덜렁 외우면 안 되고 단계별로 이해를 정확히 하죠. 첫째, 이 건물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공동저당권자가 두 개 모두를 경매에 붙였다 해서 건물은 A에게, 토지는 B에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는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360조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돼요. 첫째, 건물을 존속시키면서 저당권 실행, 따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말할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법정에서 성립이 되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철거 못 시키기 때문에 토지 낙찰기금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매각된 가지고는 자기 채권 회수를 제대로 다 못해요.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이 생기는데 요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은 건물 매각된 가지고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성립이 되더라도 얘한테 불리할 것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은 이 동일한 사안에서 공동저당이 성립, 건물을 딱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축을 딱 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이렇게. 그런데 토지 저당권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겠죠. 이렇게. 건물이 철거하고 다 신축을 하면서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의 저당권을 신축 건물에 다시 설정을 해주세요.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의 저당권은 소멸이 됐겠죠. 신축 다시 토지저당권과 동순위의 저당권을 또 설정해 줬다면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 경우에 변제안에서 전부 경매했다,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동일한 이유에서 다시 법정 이상권이 또 성립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유형, 이런 경우 또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신축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의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그러면 이거는 변제 안 하면은 토지만을 얘가 경매 신청, 토지가 이제 낙찰이 되면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권 성립되는가 이야기인데,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법정이사권 성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또 철거 못 시키겠죠. 그럼 토지 낙찰지가 떨어져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해소하지 못한 부족분은 건물 매각 등에 지금 해소를 했기 때문에 얘가 채권 해소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저당권이 다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경매를 못해요. 딱 여기서 해소하는 부족분은 이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상이 성립이 되면 얘 박살난다고 말이야. 따라 이런 거는 법정상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요게 거기 359페이지 세 번째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이니까 요게 경매를 해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 소유되더라도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 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신축 건물에 다시 토지당권 동수인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으니까 그 대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 요 경우는 나대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된 거 다를 거가 없기 때문에 요 경우는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는 대신에 365조에서 일괄경매 조건이 인정이 되니까 여기까지 연결을 반드시 지을 것. 따라서 거기 세 번째 판례에서 마지막 유형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는 대신 365조에서 일괄경매 조건이 인정이 된다. 거기까지 이해를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따라서 예의번에 쓰였는 미등기 건물을 되지 않게 매수해서, 요거는 또 어떤 걸 말하냐 그러면은 아까 간섭법상의 법정이사건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 건물을 신축했다. 요게 미등기다. 세트로 의뢰에게 매각을 했다. 세트로 이렇게 매각. 근데 이게 미등기다 보니까 건물에서는 등기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소유권은 취득 못했다. 토지에 대해서만 이전됐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자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가 두 개를 일처럼 매수했지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의뢰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말할게. 나중에 돈 안 갚으니까 토지만을 경매 낙찰이 됐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360조 법정상 인정이 되는가? 이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되는데 두 개를 일처럼 매수를 했지만 건물은 미등기다 보니까 얘한테 사실상 처분권이 있을지언정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가 낙찰이 되면은 건물 소유자 사실상 처분권은 얘한테 360조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된다. 요 판례고, 그 다음에 B번에 쓰였는 판례 D페이지까지 요 판례는 사례 문제 등으로도 오지로 만들어서 순서까지 세매 출제하고 그러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판례 내용은 이해 못하면 그 손도 못 대요. 토지하고 건물이 또 저당권 설정될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어요. 예전에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동일인 소유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건물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데 후에 건물이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이 됐어요. 해서 나중에 얘한테 돈 안 갚으니까 토지만을 경매, 토지가 정액이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토지는 매수인한테, 경매 매수인한테, 이 건물은 양수인 소유자 달했다. 이 건물 양수인에게 360조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가? 이걸 묻는 판례인데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했으면 이런 건물 등의 제3등의 양도가 된 경우도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이 얘기인데 결론만 시험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과정을 시험에서 묻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사례에서 동일인 소유였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다. 건물이 병에게 매각이 됐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이 건물 양수인은 나무 토지의 건물을 갖고 있는 셈이요. 토지는 내 것, 건물은 내 것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1. 건물 매수인 양수인에게는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이 토지 위에 법정이상권을 갖는다는 말. 그럼 얘가 철거 청구 못하는 거야.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 토지가 정액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토지가 경락된과 동시에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묻는데 여기 저당권이 토지에 먼저 설정이 됐고 나중에 후순위로 토지 위에 법정이상 성립이 된 거예요. 따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성립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된다 그 말이고 소멸이 되니까 원래 이거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철거해보면 상금으로 커다란 손실을 오니까 다시 366조 법정이상권을 인정해 준다. 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하면 원래대로면 몇 명이나 소유자 살았겠지만 관습법상은 법정에 성립이 된다. 근데 저당권이 시간수로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되면 후순위 요거는 소멸이 된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면 상금으로 커다란 손실을 오니까 다시 306조 법정 인정이 된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것. 그 다음에 나머지 건은 이제 거기 효과면에서 8년화가 세율제를 했는데 360페이지 요거는 이제 왜 306조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가. 건물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따라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360조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이상 성립을 폐지하는 특약은 무효다. 앞전 시간을 가르쳐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데 360조 법정이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법정이상권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존속기간이나 치료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이런 거를 곧잘 물어봐요. 따라서 정리를 꼭 해야 되는데 동그란 니은분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한 적이 없죠.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최단 존속기간을 보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 디귿번의 치료 문제. 치료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보통 지상권의 경우는 무상도 가능하지만 법정이상권의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지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 그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내 토지 위에 법정이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치료를 못 받아버리면 이게 승복하겠냐 그 말일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토지 위에 지금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는 셈인데 따라서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치료는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치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되었으니까 쭉쭉 있고 그 치료 문제도 그 다음에 우측의 보청학습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 요즘에 사례문제가 쏟아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원래 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하고 건물이 이 경우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토지는 을에게 소유권에 넘어갔고 건물은 그대로 갑이 갖게 됐는데 건물 소유자 갑이 법정이상권을 취득했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결과 얘가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이상을 취득했던 360조 법정이상을 취득했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을 건물 소유자가 취득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집중 물어봐요. 토지는 내 거, 건물은 내 거, 건물 소유자는 법정이상권, 물론 간섭법상의 법정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 그럼 일단 이거 토지가 제3자 병역이 양도했다. 이 점을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때 법정이상권자는 187조에서 지상권 등기없이도 법정이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등기없이도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토지 양순에 대항할 수 있는가? 내가 지상권자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주장을 못하면 토지 매수는 얘한테 철거 청구해버리겠죠. 따라서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없이 법정이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없이도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토지 양순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한테 왜 당신은 내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느냐? 철거 청구 못해요. 따라서 이 토지 매매를 중개할 때 특히 중개업자가 법정이상권의 성립을 확인 설명 잘할 것. 이유는 이 법정이상권은 등급에 공시가 안 돼요. 등급이 취득하니까. 따라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권리분석 잘해서 설명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법정이상권 붙어있는 건물을 제3자 병에 양도했을 때 법률 관계. 이게 이제 그 밑에 3번에 쓰니까 토지 양도 1번이 방 가르쳐 준 것이고 3번의 건물 양도 똥 가로 1, 2, 3번까지
순차적으로 하도 물어보는데 내용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사례 문제들은 요즘에도 많이 물어보죠. 옛날에도 사례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또 최근에 이제 그 사례 문제를 물어보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상물이 처분이 되면 지상물을 소유하건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봐요. 따라 법정이상권도 붙어있는 건물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 이걸 소유하기 위한 법정이상권도 병에게 처분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겠지만 이게 문제라고 말해요. 187조 단서를 보면 원래는 지상권 능계 없이 법정이상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면 187조 단서 자기 앞으로 지상권 능계하고 처분에 따르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 앞으로 지상권 등기 안 됐기 때문에 지상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병은 나무 토지 위에 지상권 없이 건물 소유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저 토지 소유자가 당신은 왜 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갖고 있냐? 철거 청구가 쏘는가? 요걸 물어보는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철거 청구 뭐 한다는 거. 왜? 신의 측에 반하니까. 그럼 왜 신의 측에 반하느냐? 원래대로면 건물 양도인이 얘한테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상권 등기하고 얘한테 처분에 따른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 행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경우는 이 건물 양수인이 양도인에서 갖는 지상권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토지 소유에서 갖는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을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말고 얘한테 빨리 지상권 등기 해주라고. 그럼 이 사람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해야 될 자예요. 그걸 그대로 수인해야 될게. 근데 현재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 안 됐다 그래서 철거 청구하게 되면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해야 될 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자에게 철거 청구를 하는 셈이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때 시험에서 아주 잘 물어본 한 개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가로친 3번 그 철거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 신의 측에 반해가 제일 밑에 건데 이때 요게 하나 빠졌다는 거. 얘한테 이제 철거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자, 얘는 지상권 부담 용인해야 될 자니까. 그런데 얘한테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하겠지만 불법 점유는 아니니까 대신 뭐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자주 물어본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건물 양수인에게. 왜냐? 이 사람이 현재 상태에서 지상권 없이 내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첫째 신의 측에 반하니까 철거 청구 못한다. 불법 점유는 안 하니까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그러나 3.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요거 반드시 정리를 꼭 해야 돼. 요거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 청구만 써있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 2번에 쓰였는 건물 경매, 이것도 최근에는 이것까지 다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법정이상에 붙어있는 건물을 얘가 양도 매각한 사례요. 근데 이런 경우 이 갑의 채권자 A가 있는데 이자가 얘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법정이상에 붙어있는 건물을 경매 처분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B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B한테 법정이상권도 이전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지상권, 요 차례처럼 지상권 이전을 기해야지 요 건물 낙찰자가 지상권 취득하나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경매행동이잖아. 경매는 시상조 187조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 경매 매수인은 이 법정이상권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구별하는 거죠. 요 양도하는 경우 요 경매, 요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요 구별하라. 그 얘기고. 요게 이제 시험에 책에는 그래도 다 써놨어요. 판례는. 따라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일괄경매 청구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법정이상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대지위에 저당권 설정이 되고 나중에 건물이 축제된 거고 일괄경매 청구한다. 그럼 일괄경매 청구 경우도 핵심 요건이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하도 물어보니까 토지 있고 나중에 이제 건물이 축조가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게 건물이 예건인가 지금 일괄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요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 이런 거는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예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나대지 이후에 지금 저당권 설정이 되고 이 토지를 병에게 빌려줬는데 이 지상권자, 흔히 말하는 제3취득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이 경우도 일괄경매 청구 못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판례 나와서 362페이지 제일 밑에 2003년 4월 10일자 판례. 요 판례가 일광매청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요 판례 취지는 365조 적용 범위를 최초로 확장 적용시킨 판례.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판례는 일광매 청구를 하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고 설정자가 소유할 것, 이런 것만 일광매 청구했는데, 지금은 굳이 설정자가 직접 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처럼 제3취득자, 지상권자 이 사람이 건물을 딱 지었는데, 그럼 현재 상태에 일광매 청구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얘가 다시 이렇게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해서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이제 A가 됐죠. 이런 경우는 다시 일광매 청구를 하는 거니까 꼭 설정자가 건물을 직접 축조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은 일광매 청구가 가능하다. 요 판례가 2003년 4월 10일자 판례고, 요거에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가경매 효과에서 가장 핵심은 이 대목이에요. 지금 이 경우는 이 건물까지 일광매 청구를 하지만 원래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토지 매각된 가지고만 우선 변제 받지, 건물 매각된 가지고는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뭐 하려고 일광매 청구하냐. 얘한테도 토지만 경매하면 이게 낙찰되기 어려워요. 일광매 청구하는 것이 경매가 쉽게 이루어지니까 빨리 착고 내수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토지 경매되어 가지고 우선 변제 받고 건물 매각된 우선 변제 못 받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광매 청구권은 이저 권리로 보고 의무는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굳이 토지만 경매하고 싶으면 토지만 경매도 상관이 없어요. 저당권 실거 소유 사람이면 요건 철거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것만 경매하면 경매하기 어려우니까 얘한테도 분리 세트로 경매가 낫고, 다만 이제 토지 경매된 원자 우선 변제 받는다. 요것만 신경 쓰고 저당권은 선물 읽어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특수저당하고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까지 강의할 시간은 없고, 특수저당권은 나중에 보통 저당권 이해가 되면 특수저당권은 간단히 가르쳐줘도 그럼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배우기를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